자, 해봅시다. 추가적으로 이 생명 파트에서 시험 범위가 들어간 학교가 호흡과 배설해달라 했는데요. 일단 먼저 호흡의 얘기부터 한번 소개해 봅시다. 호흡은 흔히 말하는 호흡, 운동과 내호흡, 다시 외호흡부터 해야 되죠. 외호흡, 내호흡, 마지막으로 호흡을 쓰겠습니다. 호흡 앞에 세포라는 이름을 써도 상관없겠네요. 일단 먼저 호흡과 배설할 때 호흡이 뭡니까 하는 거예요. 호흡은 영양소, 소화기관 통해서 흡수한 영양소와 이 호흡기관 운동을 통해서 들여온 산소를 이용해서 노폐물들을 만들고 그리고 에너지를 얻는 과정, 이걸 우리는 호흡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포도당 같은 것들이 있겠죠. 여기다가 산소 붙여서 노폐물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드는데요. 네, 추가적으로 뭐가 나온다고? 에너지가 나와요. 이 에너지는 크게 열 에너지하고 중학교에는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ATP라 불러주는 화학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 ATP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생명활동에 이용하는 거죠. 어디다 사용되겠습니까? 근육운동에 사용되고 있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발성, 소리 내는 것들도 나오고 있고요. 반딧불이가 빛을 받는 발광 쪽도 있겠네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의 수송이라든지 물질의 합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물질의 수송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능동 수송이라는 것을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능동 수송은 중학교 용어는 아니에요. 물질의 합성, 우리 몸에서 필요한 물질을 합성한다. 동화작용에 이용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되셨나요? 예, 이 얘기를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시험 범위 알려진 사람들은 오늘 받은 프린트라든지 어쨌든 다른 것들을 정리해 보고 있어요. 그래요. 자, 우리가 호흡 운동이라는데요. 폐, 허파죠. 얘는 근육이 있다 없다? 얘는 근육줄이 아니에요. 그래서 폐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를 둘러싸고 있는 갈비뼈, 늑골과 그리고 폐 아래쪽에 횡격막, 요즘에는 이제 가로막이라고 하죠. 갈비뼈, 늑골이 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상호 움직임을 통해서 폐의 부피가 조절되네요. 우리가 숨을 들이쉬겠다, 들숨. 숨을 내쉬겠다는 날숨이 있겠죠. 들숨, 흡기라는 이름을 쓰고요. 날숨, 호흡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옛날에는 한자 위주로 쓰다가 이걸 뭐 한글로 좀 바꿨는데요. 그래서 혹시 뭐 옛날 책들 보면 들숨, 날숨 대신에 흡기, 호흡이 이런 이름이 들어올 수 있겠군요. 먼저 들숨 할 때 보겠습니다. 늑골 갈비뼈. 숨을 들이쉴 때 갈비뼈가 올라가죠. 횡격막은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횡격막이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횡격막이 수축된다는 이름을 써요. 돼지고기 중에 항정살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횡격막 부분을 얘기합니다. 근육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폐의 부피는 증가되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반대로 호흡이 날숨하겠습니다. 갈비뼈 내려오고 횡격막 올라가네요. 폐의 부피는 수축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정리해 주십시오. 네. 자, 대기업이 뭐 크게 바뀔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잖아요. 폐의 압력은 어떻게 될 것 같아? 하는 거죠. 들숨이 하는 것은 공기가 바깥에서 내 폐로 들어옵니다. 들숨이 되기 위해선 폐 압력은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들숨 시 폐의 압력은 낮아진다라는 말을 써요. 낮아진다. 근데 낮아졌다 다시 올라가요. 숨을 제대로 들이쉬면 대기압과 같아질 때까지 들이쉴 수 있습니다. 뭐 뜻인지 알겠습니까? 날숨 때는 폐의 압력이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대기압보다 높았는데 언제까지 숨을 내쉴 수 있겠습니까? 하면 같아질 때까지 됩니다. 즉 폐의 압력이 들숨 시 낮아진다 했는데 그거는 요 순간의 얘기고 호흡기 시 폐의 압력이 증가합니다라고 했던 것은 이 순간의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가 되면 숨이 들어오고 대기압보다 높아지면 숨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 봤던 폐의 부피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폐관량할 수 있겠죠. 최대한 들이셨다가 내쉬면서 폐관량 알겠나요? 폐를 둘러싸고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걸 흉강이라는 이름을 써요. 흉강은 지금 요 노란 게 폐의 압력인데 흉강압은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흉강압은 폐의 압력 대기압보다 항상 낮습니다. 알겠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수증기도 수건이에요? 예, 당연하죠. 내가 나오는데 수건 맞대잖아 수요. 맞잖아. 맞대잖아. 근데 책에는 안 나왔는데 그럼 수증기가 제일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바닷물이 97%야? 수증기가 왜 많어? 수증기가 공기를 지구 그 다 둘러싸고 있는 수증기 아니에요? 그게 질량단이야, 부피단이야? 부피단이 아니에요? 질량단이지, 진짜. 아니 퍼센트 들어가 이게 질량단이에요? 그래. 저 바보 되어. 그러면 이거 0.001%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밖에 없어? 이거 완전 수증량이 많아지겠다는 것은 지구가 더 뜨거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를 촉진시키는. 나중에 X축 온도축에 따른 Y축 수증기의 압 또는 수증기 양 보면 이런 그림이 그리잖아요. 네. 수증기 압으로 일기압을 채운다? 그게 물이 끓는 거예요. 수증기가 많으면 지구가 끓어요? 지구가 높아지는 게 수증기가 많아지는 거라고요. 원인과 결과 반대가 되겠지. 이 그림 이해되겠습니까? 외혹과 내혹은 각각 기체 교환의 얘기입니다. 세포에서의 기체 교환을 외호흡, 조직세포에서의 기체 교환을 내호흡이라는 이름을 써요. 순환하고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인데요.
예, 여기가 폐포를 쓸게요. 보이겠습니까? 모세혈관입니다. 폐포 쪽으로 오는 모세혈관입니다. 이건 폐 동맥 쪽의 모세혈관 되겠죠? 이건 폐 정맥 쪽의 모세혈관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기체 교환은 각 기체 혼합차에 의한 확산입니다. 여러분들 확산은 에너지 들어 안 들어? 확산은 에너지 소모가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요 에너지 요 소모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호흡을 운동하기 위한 아까 니꼬를 올려요, 횡격막을 내려. 횡격막도 근육이에요. 걔네들은 ATP를 써야죠. 그러나 기체 교환에서는 들어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세페이드 책의 수준 정도로 공부를 시킬게요. 즉 다시 말하면 중학교 2학년 내신 이상으로 공부를 시킬게요. 다른 사람들 이거 좀 들어봐. 이쪽 봐. 세페이드 책 수준으로 가르치겠습니다. 중학교 내신 이상으로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은 고스란히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과거 가면 1학년 내신이 쳐야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폐 동맥 쪽 모세혈관은 상대적 산소가 부족한 정맥피, 정맥혈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지? 반면 폐 정맥 쪽은 산소 기체를 얻어서 동맥피, 동맥혈이 흐르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겠습니다. 그지? 이때 폐 동맥 쪽 모세혈관의 피 산소 분압은 40, 단위는 밀리미터에 지정됩니다. 이산화탄소 분압은 46mm에 지정됩니다. 그럼 폐포 쪽은 산소 분압은 어떻습니까? 하면 100mm에 지정이 됩니다. 산소가 폐포 쪽이 많네요. 그래서 산소 이동은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됩니다. 반면 폐포에서 이산화탄소 분압은 40이에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과정을 우리는 무해호흡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산소 운반은 헤모글로빈이 4개의 산소를 가지고 HB 포 요게 폐포에서 일어나는 무해호흡의 과정이 되겠다고요. 정맥피가 동맥피로 바뀌는 과정이 요게 무해호흡이라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전체 기체 압력이 아니라 분압차에 의한 확산으로 합니다. 그런 혈액이 나중에 심장 한번 거치고 주변 조직 세포로 가네요. 조직 세포 쪽에 들어오는 혈액은 아직까지 동맥피죠. 이쪽에서는 피, 산소 분압은 100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분압은 역시 40까지 됩니다. 그럼 조직 쪽은 하면 돼요. 조직 쪽에서는 산소 분압이 40 언더입니다. 이산화탄소 분압은 46 이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산소는 100에서 40 쪽으로 산소가 넘어가겠죠. 이산화탄소는 46에서 40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엔 이제 대정맥을 지나와서 폐 동맥 쪽 모세혈관까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겠네요. 여기를 내호흡이라고 합니다. 이 내호흡은 이 반대 과정으로서 조직 세포 쪽의 모세혈관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ATP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매번 나오는 문제예요. X축 산소 분압에 대한 Y축 O2 포화도를 얘기합니다. 요 헤모글빈이 산소를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 하는 내용이에요.
산소 분압이 100이면 O2 포화도는 100%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어떤 곡선입니까 하면 얘는 이런 곡선이 그려져요. 산소 분압이 40대면 산소 포화도는 80% 됩니다. 이해됐어요? 해골이 산소를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동맥혈 시작할 때 100을 가지고 가요. 이해됐어? 40으로 되돌아올 때는 산소 포화도가 얼마? 80이죠. 그래서 이 차이가 뭐가 됩니까 하면 산소 해리도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조직세포한테 산소를 얼마나 던져줬습니까 하는 내용이에요. 100개의 산소를 들고 왔는데 80개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20개를 던져줬죠. 해리도 20%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산소를 100개나 들고 왔는데 겨우 꼴랑 20개만 주고 와? 우리가 그냥 이건 평상시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운동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해리도가 증가되겠네요.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해리도가 증가될 수 있는 해리도를 증가시키겠습니다. 퍼질러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 열심히 운동하고 있을 때예요.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하면 CO2 분압이 46보다 커질 때입니까? 작아질 때입니까? 더 증가되는 때죠. 이산화탄소 분압이 더 증가될 때죠. 46보다 더 커진 상태예요. 운동 많이 하니까 조직세포에 이산화탄소가 더 많아진 거라고. 이해됐어? 이산화탄소를 탄산가스로 쓰잖아요. 우리 혈액의 pH는 7.4 정도 됩니다. 7.4보다 높아질 상태겠습니까? 낮아질 상태겠습니까? pH 7. 그러니까 7.4보다 감소하죠. pH 숫자가 작은 게 산소이 큰 거예요. 체온은 운동 많이 했으니까 증가된 상태가 해리도가 높아진 그림입니다. 이해했어? 그렇지만 해리도가 꼴랑 20%라고 하는 것은 아직 80개를 더 던져줄 여력이 있는 상태잖아요. 뭔 뜻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냥 우리가 평상시 살아갈 때는 충분한 아직까지 던져줄 산소를 가지고 있는 혈액이 있다고. 운동을 하게 되면 남의 산소를 더 던져줄 수 있겠다는 게 O2 해리도 분석이 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중2 내신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 숫자도 뭐 그렇게 중2 내신에 소개되지 않고 그냥 외호흡하면서 페퍼에서 기체교환, 내호흡하면서 절세포에서 기체교환, 기체교환의 이동 방향 정도만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어? 정리해 주십시오.
배설하는 사람 이쪽 다시 볼게요. 우리가 배설의 기본 단위를 네프론이라는 이름을 쓰죠. 이 네프론은 말티기 소체와 세뇨관으로 구성됩니다. 물론 말티기 소체는 또다시 사부체와 동원, 주머니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대략 이런 말티기 소체가 콩팥 하나당 한 100만 개 정도 있습니다. 세포를 통해서 만들어질 노폐물들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노폐물은 아무래도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진 암모니아예요. 이 암모니아 두 개하고 CO2 이산탄소를 걸쳐서 요게 요소라는 겁니다. 콩팥에서 오르니틴 회로라는 이름을 써서 요소를 합성하게 되는데요. 독성이 너무 강한 암모니아를 상대히 독성이 약한 요소로 바꾸는 과정이 됩니다. 아까 세포를 통해서 ATP를 만들었다는데 그 ATP가 여기에 두 개의 ATP가 쓰이게 됩니다. 요소 합성에도 암모니아를 직접 배설한 놈들은 주변에 물이 많은 어류들이 암모니아를 직접 배설합니다. 반면 양서류라든지 포유류는 요 소위 형태로 바꿔서 배출하고요. 배설하고요. 조류와 파충류는 요 산 형태로 배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산은 훨씬 더 적은 양의 물만 있어도 됩니다. 콩팥 동맥 쪽에서 오네요. 실타래처럼 빼빼 꼬여있는 사부체가 있겠습니다. 그 사부체를 둘러싸고 있는 게 봉원 주머니가 되겠네요. 쭉 해서 방광까지 갑니다. 자, 역시 이쪽 한번 보실까요? 역시 세페이드 책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습니다. 사부체에서 압력 차이에서 여과가 일어나는데요. 이 여과가 된 여과액은 원료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이 여과가 되지 말아야 되는 물질과 여과가 되는 물질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여과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리고 혈구가 있죠. 혈구가 만약 여과가 됐다는 것은 사부체에 염증이 있어갖고 적혈구 같은 것들이 빠져나와서 오줌이 나옵니다. 혈요라고 쓰겠습니다. 단백질, 역시 사이즈가 큰 단백질이 빠져나와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콩팥 동맥, 어차피 뭐 혈장에 있는 단백질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알부민이 있었겠고, 글로불린이 있겠고, 피루린이 있습니다. 그런 단백질이 빠져나와서는 안 되겠다고요. 만약 단백질이 역시 사구체에 염증이 있어갖고 빠져나온다면 단백요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뭐 지방도 빠져나와서는 안 되겠죠. 콩팥 동맥 쪽에서 100의 혈액이 왔다고 한다면 원료로 빠지는 것은 10만큼 빠집니다. 한 10% 요가 되는 거예요. 요 100이라는 숫자는 나중에 1000ml per 분, 1분당 1리터의 혈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반면 여과가 되는 놈들이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물이 여과가 됩니다.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여과가 됩니다. 포도당의 농도는 대략 0.1, 아미노산의 농도는 0.05 쓰고 있습니다. 무기염류가 여과되고요. 그리고 요소가 여과되는데 요소의 농도는 0.03 정도 됩니다. 즉, 요 농도는 원료에서의 농도예요.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혈액이 그냥 쭉 가서 콩팥 정맥으로 빠지니까 하면 그렇진 않고요. 이 혈놈이 세뇨관에서 물의 재흡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의 재흡수가 일어납니다. 세뇨관에서 재흡수 비율을 보는데요. 물의 재흡수 비율은 99% 재흡수합니다.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합니다. 중학교 때는 재흡수가 요소는 없다라고 하시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50% 재흡수 일어납니다.
물의 제흡수는 주로 삼투 현상을 이용해서 제흡수합니다. 포도당 아미노산의 제흡수는 우리한테 필요한 물질이니까 에너지를 써서라도 ATP를 써서라도 능동 수송을 통해서 ATP를 이용한 방법으로 제흡수합니다. 요소는 제흡수가 중학교 때는 안 한다 합니다. 근데 얘는 50% 정도 들어와요. 요거는 확산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렇다면 나중에 방광을 갖다 하니까 오줌에서의 농도를 살펴보면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오줌에서 0% 없어야 됩니다. 요소는 한 3%, 0.03에서 60대 하면 한 2% 정도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소가 대략 60배 정도 농축이 되는 이유인데요. 추가적으로 세균에서 제흡수뿐만 아니라 필요 없는 물질을 추가적으로 분비시키는 것까지 해서 60배 정도 농축이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의 제흡수율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는 게 콩팥 정맥 되겠죠. 그래서 콩팥 정맥에는 요소량이 조금은 더 줄어 있습니다. 아예 없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요소 농도는 콩팥, 정맥, 콩팥, 동맥, 오줌 이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요소의 여기서 처음에 요소가 1000개 있다면 50개가 다시 1000개 있다면 100개가 이쪽으로 나가는 거죠. 원료 쪽에 100개가 나가는 겁니다. 그 중에 50개는 제흡수하고 50개는 오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팥 정맥에는 950개가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극소량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24시간 내내 오줌을 걸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방광으로 가는 오줌량은 얼마 되겠습니까? 하네요. 10 중에 99% 제흡수했으니까 오줌은 0.1이라고 쓸 수 있겠고 그게 약 1ml/분당 1mm의 오줌을 만들어냅니다. 이해됐어요? 반면 포도당이 0.1 이게 이제 그램 퍼 100ml 단위를 쓰는데요. 0.3 정도 돼버리면 우리가 어쨌든 다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넘어가 버리면 다 흡수 못해요. 오줌 나오겠죠. 오줌으로 당이 나와요. 뭐라 그럴까? 당뇨라고 부릅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오줌으로 당이 나가는 당뇨 이렇게 쓸 수 있죠. 알겠어요? 그래서 오줌에 만약 당이 검출된다? 당뇨로 의심할 수 있겠고요. 오줌에 단백질이 있다? 단백뇨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되겠습니까? 이 과정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딜까요? 요소를 바꾸는 장소는 간입니다. 참고로 간은 배설계가 아니라 간은 소화계예요. 소화계에 속합니다. 그래서 소화계에 속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추가적으로 배설을 의미하면서 우리 몸에 노폐물 요소를 내보내는 것들도 있고 우리 몸에 체의 농도 조절도 있죠. 우리 몸에 물이 너무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그게 여러분들 항이뇨 호르몬 하면서 배웠잖아요. 정리하세요.